1960년 안보운동. 이 1960년 안보운동은 우리나라의 6.29에 해당하는 대단한 격변기의 시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죠. 일본의 국회가 시위대에 전부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이 거의 무너질 뻔했죠. 이 1960년 안보운동은 미일 안보조약으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겨우 전쟁이 끝난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바로 또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이제 막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 시민들은 누구도 그러한 평온한 삶을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인 토론을 무시한 자민당의 날치기 비준입니다. 5월 20일 비준을 합니다. 정확하게 한 달 후 6월 20일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고, 이에 반대해서 수많은 시민단체와 600만여 시민이 참여합니다. 시위의 폭력과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았습니다. 그 이후 기시 수상의 퇴진 발표로 안보운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만 이후 미국의 고민은 상당히 커집니다. 친미했다고 여겨졌던 중산층 중도 우파의 반정부 시위 참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옷차림새에서 보듯이 전부 중산층입니다. 이들은 부르주아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찬성하는 그룹들이고 또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그룹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친미적인 성향의 중도 우파 세력이 반정부, 반미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프레스 세크레터리가 일본에 갔었을 때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간신히 미국 해병대에서 구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수 현실주의자들의 안보운동 참여입니다. 미국이 친미 성향이라고 간주했던 보수 지식인 그룹, 반공 부르주아 자본주의 성향, 이러한 그룹이 1960년 안보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중산층을 대표하는 이 중도 보수 지식인들은 미일 안보 조약으로 인해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주도하는 전쟁에 일본이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일본을 전쟁의 참화로 이끌었던 군국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비전과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죠.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은 보수 파벌주의와 갈등이 좌파 공산주의 학생운동, 노동운동보다 미일 동맹과 파트너십에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분열된 보수 정치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을 반공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탈바꿈해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에 좌파 세력이나 평화헌법보다도 더 큰 도전이라고 간주했던 것이죠. The American Assembly. 먼저 Japanese American Assembly가 시작되기 전에 The American Assembly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재통합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아메리칸 어셈블리를 1947년에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몰랐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이 아메리칸 어셈블리의 역할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재통합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요. 1960년대 말에 냉전이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어셈블리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진영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 제퍼니즈 아메리칸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섭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만 이야기한 것이지만 라틴 아메리카도 또 유럽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중동까지도 다 확산시킵니다. 자유진영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제퍼니즈 아메리칸 어셈블리에 참여한 그룹들은 정치인들, 사회과학자들,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언론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예는 에드윈 오 라이샤워, 하버드 대학교 교수죠. 그런데 케네디 정부의 초대 주일 대사를 합니다.
W.W. 로스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로스터가 쓴 Stages of Economic Growth는 굉장히 유명하죠. 케네디 정부에서는 국가안보 보좌관을 합니다. 윌리엄 번디,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윌리엄 번드는 CIA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죠. 그 다음에 부통령 호버트 험프리, 그 다음에 재무장관 더글라스 딜런. 이 모두가 제퍼니즈 아메리칸 어셈블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피커로 등장합니다. 이노키 마사미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퍼니즈 아메리칸 어셈블리에 참여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시각은 이 제퍼니즈 아메리칸 어셈블리에 참여하는 일본 학자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수상이 돼서 천황을 방문했을 때 그는 천황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황의 태평양 전쟁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를 묻죠. 그랬을 때 천황은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대신에 나의 견해를 알고 싶으면 이노키 마사미치의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노키 마사미치는 교토대학 정치학 교수입니다. 안보운동 기간에 사회민주당의 대표로 국회에서 안보조약의 부당함을 역설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진보 세력이었죠. 1970년에는 방위대학 총장에 취임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모두 방위대학 총장이 됩니다. 나의 헌법 옹호론이라는 것을 1962년에 씁니다. 평화헌법을 이 나의 헌법 옹호론에서 평화헌법을 전쟁기 민족주의와 군국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제안합니다. 고사카 마사타카는 그의 수지자입니다. 전범 기시노부스케의 군국주의 역사관과 그의 친미 일변도 정책들을 정치적 기회주의로 규정하고 공격합니다. 이노키 마사미치입니다. 보수주의가 급속한 경제발전과 성장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그 수단으로서 전후 이데올로기의 부재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열된 일본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진보가 지금의 평화헌법을 지켜왔다고 하지만 평화헌법은 보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의 제자 고사카 마사타카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패전으로 태평양을 잃었고 미국의 제7함대가 태평양을 지배하는 이상 일본의 독립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은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태평양을 일본이 통제하지 못하는데 일본이 하는 군사적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고사카는 두 가지 옵션이 일본인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 7함대를 일본의 방패로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창의되어서 대리전쟁을 하고 돌아다닐 것이냐. 고사카 마사타카, 전후 최고의 일본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일본 생전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이것도 유명하지만 그가 쓴 모든 국제정치학 이론서들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보다 지금까지. 고사카 마사타카와 나카니시 히로시. 고사카의 제자 나카니시 히로시입니다. 나카니시 히로시는 제가 교토대학에 내려가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과의 대화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상의 자문그룹의 멤버입니다. 고사카 마사타카의 생각은 방위를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입니다. 전후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의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공산 중국과도 경제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정치와 경제 분리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이게 전후 자민당의 기본적인 정책적 노선이 전부 다 됩니다.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강한 일본이 된다면 위기 시에 군대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은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물자로 하는 것입니다. 자본, 기술과 물자, 동원 능력은 곧 군사력입니다. 부국 강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Rich nation and strong army. 일본의 근대 상각자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이디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 마련도 일본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질문을 또 Q&A 시간에 더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즉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문제는 미국의 다른 전쟁에 휘말려 들어 대리 전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평화헌법이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제9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방위비를 1% 이상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그게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 때문이라고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참전하지 않고 기지만 제공했습니다. 후방 지원 군수기지로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것이죠. 전후 일본의 그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방위비를 1% 이하로 제한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 1965년 일본의 무역 적자가 340억 불이었습니다. 1965년 일본에서 미국의 군비 지출이 350억 불이었죠. 일본의 무역 적자를 미국의 군비 지출이 모두 커버해주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일본의 방위비가 60조 원 이상입니다. 다른 서방 국가의 3% 정도와 비교하면 매년 120조를 절약한다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절약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잉여 자본을 모두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일본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스가 내각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수상 고이즈미는 통합된 보수의 목소리와 협력 없이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보수가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보수 내부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우파들이 사회당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일본 정치를 보면 사회당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도 우파와 손을 잡습니다. 현재 스가 집권기 보수는 미묘한 균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자문그룹의 제안, 헌법은 절대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9조의 개정은 불가하며 오직 재해석만 추구할 것. 헌법을 재해석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은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헌법을 개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일본의 군대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또 헌법 개정의 결과는 국방비의 증액을 의미합니다. 2018년에 일본 국방 예산이 50조 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4%, 서방 국가들의 평균은 GDP의 3%. 일본의 GDP를 3%, 일본의 GDP 3%만 국방 예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50조 원을 써야 하는데 50조 원밖에 쓰지 않습니다. 또 인구 고령화로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이 2040년까지 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60%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거기에다가 군사비의 2배 이상의 증가, 일본 정부가 지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 일본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할 때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자위대 지도부와 간부 장교들은 아베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열봉하지 않는지. 사실 헌법 개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군부 아닙니까? 승진기회도 많아지고 권력도 커지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들은 별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밀리터리 스트래티지는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을 수호한 상태에서의 밀리터리 스트래티지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문그룹 수장들에 의해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스가 정권은 정치와 경제 이슈 분리할 것입니다. 징용공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를 서서히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수출 규제의 피해는 일본의 경제 위기의 악영향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할 것입니다. 자신의 파벌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파벌들을 통합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한쪽에 쏠려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해서는
오래 집권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 위안부 논쟁입니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집권기 위안부를 인정한 고노다마 이후 아베 정권도 강제성을 인정하고 배상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보수적인 리더들이 위안부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노다마와 1990년대 말 게이소 오부치 수상의 사과는 모두 자문그룹의 재원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제적인 추세는 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호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재판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 나서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자문그룹의 이데올로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노키 마사미치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 집권기 징용공 문제 해결 방안. 일본의 자문그룹과 전략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그룹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끔 한국에 옵니다. 때로는 비밀리에, 때로는 공개적으로, 어떨 때는 광주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전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북미 대화의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을 통해서 일본과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또 전시작전권에 관한은 한국과 북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지금 당장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이것은 뜻하지 않게 일본 자위대 커뮤니티에는 대단한 불안정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도 일본도 유사시에 전부 미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스템이 동아시아에서 정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 작전권에 관한은 한국의 평시, 전시 모두 작전권의 독립적인 운용을 의미합니다. 이런 독립적인 작전권을 한국이 행사하게 됐었을 때 한국의 군사적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본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일본이 이걸 가지고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요소로 사용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삽니다. 하지만 남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은 갈등과 그 다음에 비방과 그 다음에 소송 절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언제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정체성이, 상대방의 이익이, 상대방의 행동이 불확실할 때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문제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역사 문제는 매니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면 당연히 이 역사적인 문제는 훨씬 이전보다도 덜 갈등적인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 너무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일본과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하고의 협상은 일본도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일본 쪽에 나름대로 전향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쪽에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낮추고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